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뉴스는 바로 MSCI 리밸런싱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각 신흥국 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게 11월 달에는 25일부터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은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 3일간 전부 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씩 작업을 하는데 최근 2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다 아닙니까? 아마 그 매도 금액 중에는 그간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홍콩 시위라든지 영국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판 것도 있었지만 저 리밸런싱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지금 다음 주 27일까지는 리밸런싱의 영향권에 계속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시장 불쌍하죠. 우리 한국 시장이 불쌍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하시다 보면 쭉 보시듯이 매수 주체가 없어요. 우리 시장에는. 근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저 뱅가드 펀드에서 한국 돈 뺐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돈 빼서 중국 들고 갔어요. 또 게다가 최근에는 저 사우디에서 아람코 상장을 한답니다. 12월 달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주식의 5% 정도를 공개한대요. 그 금액이 한 120조 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쪽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주식도 팔아서 들고 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투자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저렇게 돈 빼니까 상당히 힘 빠집니다. 그죠? 사실 8월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중 조절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다면 아마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장 요만큼 올랐다고요? 아이고 이게 또 판답니다. 자, 그게 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막 팔지만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이 안 오르고 중국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으로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뺀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한테는 퇴직연금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올 겁니다. 정부에서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을 갖다가 퇴직연금이 한국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꾸 들어오면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조금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진행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한 3,342억 원 정도를 팔았고요. 금융투자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팔아부십니다. 자, 어려워요.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해 보니까 세 종목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치우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리밸런싱 한다 그러니까 그럼 다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역발상 전략을 해서 사는 것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걸 사는지 조금 들여다 봅시다. 보면은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업종 샀습니다. 전기전자, 중형주, 의약품, 코스닥, 섬유의복, 서비스업 이런 업종 샀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실제 매수했죠. 매수했고요. 최근 일주일 이렇게 보면은 리밸런싱 한다고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인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중형주, 코스닥, 섬유의복, 서비스업, 의료정밀,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요 중형주 중에서 요 중형주 있죠? 중형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한 10종목 위쪽에서부터
아마 세력합으로 보면 좀 더 많을 건데요. 자, 외국인 및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세력합 기준으로 해서 한 10종목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하나씩 넣어봅시다. CJ, CGV, FNF, 이오 테크닉스, SKC 코롱 PI, 화성 엔터프라이즈, 하이트 진로, SM, 화성인도, MC넥스, 한정 KPX. 이러면 요 정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종목이네. 또 요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화성인도, 한정 KPX 밑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또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돈 뺀다 이러면 뭐 그것도 쪼리가지고 막 낙담하거나 울고 있을 필요 없어요. 또 걔들 또 한국 시장 좋으면 아무 이유 없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계속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종목들 한번 검색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보면, 정리할 것 없이 오늘 하나하나씩 갑시다. CJ, CJV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FNF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너무 높이 많이 올랐죠.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이 종목 참 많이 봤습니다. SKC 코롱 PI.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상당히 괜찮죠. SM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접근이 좀 그래요. 지금 조금 조정을 예상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면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뭐 어중간하니까 놔둡시다.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자, 말로 온 김에 한번 봅시다. 저 보세요. 일단 추세는요, 지금 이 종목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이렇게 뭐 짧으나마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쪽에서는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깨졌다는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조정을 딱 받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 이런 순간 있죠. 저런 순간에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럼 이런 거 보면 조정을 받고 이제 가말 보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켜보다가 요거는 상승하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접근하기가 그래요. 하이트 진로는 언제가 좋았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대주주가 갑질하니 뭐 부도덕한 기업이니 그런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카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 기업은 부도덕한 기업이기 때문에 난 투자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여튼 어찌됐든 좋은 기업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여튼 이 종목 부여하신 분들은 지금 사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전 KPX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죠. 또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접근하기 좀 이렇죠. 화성인도도 그렇고. 그럼 오늘 여기 종목들 영 놓은 것만 정리합시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것은 CJ, CGV, 그죠? 당첨. 또 그리고 코롱 PI, SKC 코롱 PI 당첨. 이오테크닉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한전 KPX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요, 맞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 주식 팔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한국보다는 멀리 보면 중국에 투자하고 싶죠. 중국의 시장이 더 크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또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자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보잖아요.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그 우리 한국 같은 나라도 얼마든지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뭐냐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성.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1시간 일하고 독일 근로자들이 1시간 일할 때 한국 근로자들이 10만 원을 번다면 독일 근로자들은 5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독일 차들은 비싸게 팔고 한국 차는 싸게 팔거든요. 그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래. 그게 생산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는 독일 애들하고 같이 벌려면 독일 애들 차 2대 팔 때 우리는 뭐 3대, 4대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생산성이 낮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한 만큼 높은 가격을 팔기 참 어렵다. 받고 팔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기술 개발도 돼야 되고 참 축적된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기술이 지금이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이 경제 개발을 하는 가운데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겪잖아요. 해외에서 원천 기술을 들고 와서 팔았고 또 우리 한국에 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가성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싼 거 사잖아요. 싼 거 막 사는 거는 아이고 뭐 부담 없이 사서 부담 없이 버려도 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제품들 그렇게 팔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참 국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 근로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받고 싶은 마음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나가서 독일 제품이나 다른데 일본 제품이나 이런 것만큼 참 비싸게 팔아먹기 어렵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아직 거의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높은 가격을 받고 참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밖에서 우리 한국을 탁 바라보면 좀 과도기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뭐 삼성전자는 몇 개 제품은 정말로 세계적인 상품이 되어서 비싼 가격이 더 잘 팔리지만 현대차를 독일 차와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대차에 계신 분들이 독일에 계신 분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바라보게 되면 별로 참 투자하고 싶지 않죠. 자꾸 뭐 직원들 같은 경우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 원하는데 국가에서도 자꾸 해주라 그러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한국 상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좀 더 갈 길이 남아 있는데 높은 가격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월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비용을 많아지니까 이 한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나는 순이익이 줄어들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요, 한국에? 투자할 기분이 별로 안 날 수도, 입장 바꿔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뭐, 당장 뭐, 내가 노동자니까, 아니, 내가 뭐,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딱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밖에서 한국을 쳐다본다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눈에 안 띄입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떤 파는 것만큼 가격을 못 쳐받는 것은 분명한 거고,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그 이상의 월급을 받고 싶어 하고 일을 그만큼 안 하려 자꾸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직원들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뽑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장이 자동화돼 가지고 자동화되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기계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 겁니까? 뭐 그렇게 자동화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기회가 있긴 하죠.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분들께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노동 환경, 이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꾸 지금 현재 죽어가는 산업을 갖다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래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보고 아예 뭐 자동화를 시켜서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고용을 이끌어내도록 하던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현재 있는 것을 자꾸 지키도록 해주면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좁게 나눠먹고 동반 하락하는 다 말아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뭐 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참 투자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멀리 보면은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이런 환경이면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짓는 공장들은 인력을 예전만큼 고용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가능성도 더 큽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또 한국 기업들은 한 번 더 수익 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지만 또 퇴직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뭐 여러분들 한 며칠 떨어진다고 해서 또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멀리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기회로 보고 계속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나다 보면 인생 살았다 보면 여러 번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한 번 딱 성공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또 평생 재밌게 삽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